여러분, 저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이미 늦었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한 번쯤은 다 해보신 생각일 겁니다. 저도 했습니다. 예순이 넘어서 거울을 보면서 아, 이제 다 끝났구나. 앞으로 남은 건 그냥 버티는 것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생각 틀렸습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틀렸습니다.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60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것을 책에서 읽은 게 아닙니다. 직접 살아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예순이 넘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분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평범한 60대가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시작했더니 인생이 통째로 달라진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0대에 시작해서 인생이 바뀐 것들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30분 걷기.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걷기가 뭐가 대단하냐고. 그런데 잠깐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62세에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은 거의 집 밖을 나오지 않으셨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딸이 걱정이 돼서 뭔가 해드리려고 해도 다 거절하셨어요. 헬스장도 싫고 노인정도 싫고 여행도 싫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어느 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그냥 현관문만 열고 나와. 딱 5분만 걸어. 그리고 집에 들어와도 돼. 현관문을 여는 것. 딱 그것만 요구한 겁니다. 처음엔 5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엔 10분이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30분이 됐습니다. 석 달이 지나니 동네 주민들과 눈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6달이 지나니 같이 걷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나니 이분이 그 걷기 모임의 총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68세입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직접 차려 드십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목소리에 힘이 생겼고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이분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걸어서 살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걸어서 돈을 번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매일 아침 30분을 걸었을 뿐인데 그 시간이 이분에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만날 사람이 생겼고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고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걷기는 운동이 아닙니다. 적어도 60대 이후에는요. 걷기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내 다리로, 내 발로 이 땅을 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미 수없이 증명됐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고 우울감을 줄이고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춥니다. 약을 먹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강관리가 바로 걷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걷기를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건강 때문만이 아닙니다. 걷기를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따라오고 식욕이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오고 활력이 따라옵니다. 가장 작은 시작이 가장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당장 내일 아침 신발을 신어보세요. 현관문만 여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 그림이든 도자기든 뜨개질이든 목공이든 글씨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60대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 중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65세에 붓을 처음 잡으신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젊어서부터 몸으로 살아오신 분이셔서 그림이나 예술 같은 건 평생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집에서 TV만 보시다가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수채화 강좌 모집 공고를 보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셨대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공고가 머릿속에서 안 떠나더라는 겁니다. 다음 날 다시 가서 보셨습니다. 수강료가 한 달에 2만 원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볼까 하고 등록하셨습니다. 처음 그리신 그림은 사과 하나였습니다. 뭉개지고 색이 이상하고 어디서 봐도 사과처럼 안 보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그림을 집에 가져와서 냉장고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웃었습니다. 본인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묘하게 기분이 좋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달엔 꽃을 그렸습니다. 세 번째 달엔 풍경을 그렸습니다. 1년이 지나니 그림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나니 주민센터 복도에 이분 그림이 전시됐습니다. 3년이 지나니 요양원에 가서 어르신들한테 그림을 가르쳐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붓을 잡기 전까지는 내 손이 그냥 일하는 도구인 줄만 알았어. 그런데 그림을 그리고 나서야 알았지. 이 손이 뭔가를 표현할 줄도 안다는 걸.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뇌를 자극합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손을 쓰는 창작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완성했을 때의 그 느낌입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세상에 없던 것을 내 손으로 만들어냈다. 이 감각이 60대 이후에 얼마나 강력한 자존감의 원천이 되는지 모릅니다. 젊을 때는 일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뭔가를 이뤄가면서 자존감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아이들이 떠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자존감을 채울 방법이 사라집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그 빈자리를 채워줍니다. 뭘 만들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뭐든 괜찮습니다. 종이약을 접어도 되고 나뭇잎을 모아 책갈피를 만들어도 됩니다. 시작이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세 번째, 내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하십니다. 글쓰기요? 나는 학교도 많이 못 다녔는데. 나는 문학 같은 거 모르는데. 나는 맞춤법도 잘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글쓰기는 문학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려는 글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내 말로, 내 손으로 종이에 적는 것입니다. 63세에 처음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말수가 적으셨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디다 말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남편한테 하기엔 부담스럽고 자식들한테 하기엔 걱정을 끼치는 것 같고 친구들한테 하기엔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평생 속으로만 사귀셨습니다. 어느 날 손녀딸이 선물로 예쁜 노트를 드렸습니다. 쓸 데가 없어서 서랍에 넣어뒀는데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그 노트를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서너 줄이었습니다. 오늘 뭐 먹었고
날씨가 어땠고, 누구한테 전화가 왔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을 하다 보니 예전에 이런 일이 떠올랐고,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고. 이분이 일기를 쓰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가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엔 사소한 것에도 자꾸 짜증이 나고 왜 이렇게 억울한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일기를 쓰고 나면 그게 정리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글로 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과민하게 반응했다는 것도 보이고 상대방 입장도 보이고 그러면서 감정이 가라앉는다고 하셨습니다. 글쓰기는 감정을 정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글로 쓰면 기억이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내가 느낀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남습니다. 언젠가 자식들이, 손자들이 그 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단순히 살다 간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이야기가 됩니다. 맞춤법 틀려도 됩니다. 문장이 어색해도 됩니다. 오늘 저녁 노트 한 권을 사세요. 그리고 딱 3줄만 써보세요. 오늘 뭘 먹었는지,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4번째, 나보다 어린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게 됩니다. 어린 사람들은 뭔가 빠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같이 있으면 내가 뒤처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린 사람과 진짜 친구가 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시 넓어졌다. 67세에 처음으로 30대 친구를 사귄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다가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35세짜리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같이 일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분한테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감정 상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요. 이분이 깜짝 놀라셨답니다. 30대가 67세한테 삶의 지혜를 물어보다니. 그래서 솔직하게 살아오면서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 대화가 2시간이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가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분은 그 친구한테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이분한테서 관계를 대하는 태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친구 덕분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것들이 뭔지 알게 됐어. 살면서 쌓아온 것들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한테 전해질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지. 어린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은 단순히 세대 간 교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 삶의 경험이 아직 유효하다는 확인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들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증명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린 사람들의 에너지, 그들의 시각, 그들의 방식은 60대 이후의 삶에 산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익숙해진 것들만 보다가 전혀 다른 관점을 만나면 굳어있던 생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이 차이를 벽으로 보지 마세요. 다리로 보세요. 그 다리를 건너가면 생각보다 훨씬 넓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번째, 누군가를 돕는 일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게 5가지 중에 가장 강력합니다. 자원봉사든 재능 기부든 작은 나눔이든
정기적으로 누군가를 돕는 일을 시작한 60대 이후의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도와주러 갔는데 내가 더 많이 받아왔다. 61세에 처음으로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공부를 봐주기 시작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젊어서 교사였습니다. 결혼하면서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으로 30년을 보내셨습니다. 남편이 은퇴하고 둘 다 집에 있게 되니 처음엔 좋았는데 나중엔 너무 답답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있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내가 여기 있어도 없어도 똑같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다가 동네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자를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이분한테 왔습니다. 받아쓰기를 못해서 맨날 틀린다고 무서워서 학교 가기 싫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그 아이 옆에 앉아서 천천히 같이 받아쓰기를 연습했습니다. 1시간 후에 그 아이가 마쳤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이분을 쳐다봤습니다. 이분이 집에 오면서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우셨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쓸모 있다는 느낌. 오래간만에 그 느낌을 받았거든. 내가 여기 있어서 저 아이한테 뭔가 달라진 게 있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아서. 은퇴 이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존재감의 상실입니다. 일할 때는 내 역할이 있었고 내가 없으면 뭔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그 역할이 사라집니다. 내가 오늘 하루 집에 있어도 세상은 아무 변화 없이 돌아갑니다. 이 느낌이 쌓이면 무기력이 됩니다. 무기력이 쌓이면 우울이 됩니다. 누군가를 돕는 일은 이 흐름을 끊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서 저 사람한테 변화가 생겼다. 이 경험이 존재감을 다시 채워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봉사를 하면 감사를 받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나한테 진심으로 고맙다고 합니다. 그 감사가 얼마나 깊게 마음을 채우는지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크게 할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봉사단체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옆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한테 반찬 한 가지 더 만들어 드리는 것도 됩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를 도와드리는 것도 됩니다. 교회나 절에서 청소를 거두는 것도 됩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엔 여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엔 저기, 이렇게 루틴이 생기면 그것이 삶의 리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리듬이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오늘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 내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 나보다 어린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일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 보셨습니까? 이 5가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젊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오늘부터 누구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시작한 분들 중에 후회한다고 하신 분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더 일찍 시작할 걸. 60대는 이미 살아온 날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지혜가 있고 여유가 생겼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의 재료가 됩니다. 젊어서의 시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60대 이후의 시작에는 용기보다 더 단단한 것이 있습니다. 살아온 삶이 만들어준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 위에서 시작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하나만 골라서 내일 시작해 보세요. 5가지를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쉬워 보이는 것 하나, 가장 해볼 만한 것 하나,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시작하면 이어집니다. 이어지면 쌓입니다. 쌓이면 달라집니다. 60대에 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딱 하나를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쓰실 차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